그날도 여느 때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30년간 운영해온 중화요리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보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일찍 가게 앞을 쓸고 평소처럼 짜장면 하나를 해 먹었습니다. 직원들 월급까지 다 주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4천만 원 남짓이더군요. 큰 길가에 있는 가게라 건물주가 재건축한다고 나가달라고 하더니 권리금도 제대로 못 받게 했습니다. 30년 장사했던 자리인데 요즘 같은 법이 있는 세상에서도 어쩔 수 없더군요. 대학병원에서 진료 예약을 해두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김성철님, 간호사가 부르더군요. 젊은 의사가 영상을 보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초기 치매입니다.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가족분께서 돌봐주실 수 있나요?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치매라니. 그동안 이상하다 싶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짜장면 배달 주문을 받고도 주소를 자꾸 잊어버리고 단골 손님 얼굴을 기억 못하는 일이 잦아져서 병원에 왔는데 가족이요. 아들이 하나 있긴 한데 말끝을 흐리는데 의사가 처방전을 내밀었습니다. 우선 약을 드시면서 관찰해 보시죠. 다음 달에 다시 검사하러 오세요. 병원을 나서는데 갑자기 무서워졌습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면 어쩌나, 통장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어쩌나. 그래서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대기업 부장이라는 아들 녀석, 연호의 집은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 아버님이 웬일이세요? 중국집에서 나는 냄새 좀 빼고 오시지. 옷에서 기름 냄새 나잖아요. 미연아, 내가 할 말이 있어서. 잠깐만요. 신발은 거기서 좀 털고. 제가 방금 청소했거든요. 아니, 이걸 신발이라고 신고 다니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영 곱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참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설마 돈 빌리러 오신 거예요? 연호가 외출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아니, 오늘 병원에 갔다 왔는데 병원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설마 제가 병원비를 내야 하는 거예요? 의사가 치매래. 조기라고는 하는데 순간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치매라고요? 아, 진짜. 우리 애들한테 유전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냄새 나는 옷 입고 여기까지 오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며느리가 코를 막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진짜 쪽팔리네. 아버지가 치매라니 회사에서 내 얼굴을 어떻게 들고 다녀요? 승진 앞둔 사람이 치매 걸린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아, 진짜 짜증나네. 연호가 넥타이를 거칠게 풀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혼자서 살기가 좀 불안해서. 그래서 뭐요? 설마 여기서 같이 살자고요? 아버지 미쳤어요? 진짜 치매가 맞나 봐. 그게 방 하나만 줘도. 아이씨,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애들 공부는 개나 줬다 먹으라고요? 그리고 제가 고급 아파트에 살면서 시아버지가 치매라는 소문이 나면 제 체면은 뭐가 돼요? 동창들 모임은 어떻게 나가요? 며느리가 손사래를 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미연아, 내가 조용히 있을게. 그리고 내가 모은 돈도. 아버님, 돈 얘기 좀 그만하시죠? 저희가 그 돈 때문에 치매 환자를 모시게요? 참나, 치매 걸리셨다고 아예 정신을 놓으셨나 봐요. 아니, 그게 아버지, 이제 진짜 짜증나게 하네요. 나가세요. 연호가 서류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으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제 승진 심사 앞둔 사람이에요. 치매 걸린 늙은이가 우리 집에 있다는 소문 나면 나 완전 세대는 거죠. 아버지는 내 인생 망치는 게 취미예요? 연호야. 그리고 뭐? 아버지는 그 더러운 중국집 하면서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러고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요? 웃기지 말아요. 연호야. 아버님, 이제 나가주세요. 더럽고 냄새나는 옷 입고 여기 서 계시는 것만으로도 집값 떨어질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는, 아니, 다시는 오지 마세요. 저희도 이제 신경 쓰기 싫어요. 며느리가 현관문을 발로 차듯 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가시죠. 돈 좀 모았다고 저희한테 기대는 건 아니죠? 그 더러운 중국집에서 평생 그렇게 살아놓고
이제 와서 저희 집에 기생하게 해달라고요? 연호가 제 어깨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버지는 내가 잘 되니까 이제 와서 찾아오시는 거죠? 내가 대기업 부장 달았다니까 이제 와서 좋은 아버지 코스프레 하시겠다? 웃기지 마세요. 그러더니 제 가방을 현관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뭘 했는데요? 난 알바해 가면서 대학 다녔어요. 아버지가 주는 걸로 부족해서 남들 놀고 먹고 할 때 알바했어요. 그런 아버지가 이제 와서 뭘 바라시는 거예요? 이제는 제 팔을 잡아 끌며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나가세요. 그리고 다시는 오지 마세요. 아버지 같은 치매 환자는 요양원이나 가시든가 길거리에서 사시든가 이제 남이에요, 남. 저희 좀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결국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에게 쓰레기처럼 버려졌습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찬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늦은 오후, 강남의 높은 아파트 단지 앞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30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5시면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 녀석이 처음 대학에 합격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그날 밤 가게에서 거나하게 취해서 단골 손님들과 축하 잔을 기울였었지요. 은행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마련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며 생활비를 보태주었던 날들. 그때는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아파트 입구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는데 눈물인지 빗물인지 모를 것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호가 취업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그러던 아들이 이제는 저를 쓰레기 버리듯 내쫓았네요. 매일 아침 짬뽕 국물 맛이 좋다고 칭찬하던 단골 손님들의 얼굴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이 동네에서 짜장면은 여기가 최고예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손님들이 이제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재건축 때문에 강제로 나와야 했던 가게. 마지막으로 문을 닫던 날, 30년 동안 매일 쓸던 빗자루를 들고 얼마나 서성였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내 집이라 부를 곳조차 없어졌습니다. 비는 점점 더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고 저는 그저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릴 적 연호를 업고 걸었던 이 거리. 그때는 어깨가 무거웠지만 가슴만은 뿌듯했었는데 이제는 빈 어깨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젖은 구두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대학 졸업할 때 선물해준 구두라고 아들이 그렇게 좋아했었는데 이제는 달아빠진 이 구두마저 제게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강남역 지하철역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현기증이 밀려왔습니다. 아침에 먹은 짜장면 한 그릇이 전부였는데 이럴 때가 아닌데.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난 왜 여기 있지? 아까 탔던 버스 번호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이 들어있었습니다. 아, 그래. 오늘 병원에 갔었지. 치매라더니 정말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이제는 정말 끝인가 봅니다. 30년 동안 꿈꿔왔던 평화로운 노후는 이제 물거품이 되어버렸고 아들과의 정도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네요. 지하철역을 나와 다시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매일 새벽 가게 문을 열 때마다 오늘은 아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하며 기다렸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며 식어버린 짜장면을 혼자 먹었던 날들. 그래도 바쁘니까 하며 위로했던 제 자신이 그저 한심하기만 합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서 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옷은 흠뻑 젖어버렸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술 취한 젊은이들이 시끄럽게 떠들며 지나갔고 그들 중 하나가 제게 1,000원짜리 한 장을 던지고 갔습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공원 벤치에 앉아 낯선 이의 동정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날씨가 더욱 추워졌습니다. 근처 편의점 앞에서 라면 냄새가 났지만 들어갈 용기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출근하는 회사원들이 절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고 공원을 청소하는 미화원 아주머니는 절 노숙자로 여기고 자리를 비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심한 어지러움이 밀려왔고 길가에 전봇대를 붙잡고 겨우 서 있는데 김 사장님, 맞으시죠? 누군가 제 어깨를 조심스레 두드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서 있었고 차 안에서 한 사내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눈을 닦아내며 자세히 보니 20년 전 매일 아침 짜장면을 먹으러 오던 그 청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양복도 제대로 못 입고 때로는 돈이 없어 외상으로 끼니를 해결하던 그 청년이 이제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중년의 신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렇게 비를 맞고 계시면 어떡해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제 눈에서는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엔 분명 빗물이 아닌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울컥 솟구쳐 오른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아들보다 더 자식 같은 정이 느껴지는 그 사내의 목소리가 세월의 무게를 한순간에 씻어내는 것만 같았습니다. 사장님, 제 차에 타세요. 이런 비를 맞고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사장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를 매만지며 황칠성의 차에 올랐습니다. 이제 제가 대부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사장님께서 주시던 그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이 제게는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빈속에 따뜻한 짜장면 한 그릇. 그게 제게는 하루를 버티는 힘이었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해주신 말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내가 뭐라고 했었나? 젊은이, 지금은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말게. 이 한 그릇의 짜장면처럼 인생도 맛있게 먹어야 하네.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 꼭대기 사무실에서 황칠성은 창가에 서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장님, 이제 제가 그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정말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연호 씨, 아드님 얘기입니다. 우리 연호가 왜 무슨 일이라도 있나? 아드님께서 회사 공금 5억을 횡령했습니다. 강남의 유명 라운지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매일 밤 지하 노름판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술값으로 시작했다가 빚을 갚으려고 더 큰 돈을 걸고 결국 회사 돈에 손을 댄 겁니다. 제 정보망으로는 이미 10군데가 넘는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상태고 우리 회사에서도 2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연호가 며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밤 클럽에서 수천만 원씩 돈을 뿌리고 있어요. 명품 가방에 손목시계 아드님이 빚내서 사다 준 겁니다. 어제도 청담동에서 3천만 원짜리 시계를 구입했다고 하더군요. 이런 말씀 드리기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드님 내외분이 사장님을 쫓아낸 그날 저녁에도 강남의 고급 클럽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돈을 뿌리고 있었답니다. 이게 다 사실이란 말인가? 여기 증거 서류들이 있습니다. 회사 공금 횡령 내역, 대출 서류, 노름빚 차용증, 클럽 결제 내역까지 전부 확실한 증거입니다. 특히 이건 아드님이 저희 회사에서 대출받을 때 쓴 차용증입니다. 이자도 3개월째 연체 중이고 다른 사채업자들도 이제 더는 기다려주지 않겠다고 합니다. 내가 뭘 그리 잘못 키웠나? 사장님, 이제 제가 나서겠습니다.
아드님의 빚을 모두 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 받으신 그 모욕, 제가 반드시 갚아드리겠습니다. 치매라는 이유로 아버님을 내쫓은 아드님께 제가 이제 진짜 치매가 뭔지 똑똑히 가르쳐 주겠습니다. 사장님, 이제부터는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사장님 아들이 되어 이 빚을 깨끗이 청산하겠습니다. 창밖으로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자네 마음대로 하게. 빗소리가 점점 커져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흐릿하게 일렁이는데 제 마음속에서도 무언가가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지켜왔던 자존심이, 아들에 대한 미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버렸듯이 이제 저도 아들을 버리기로 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미어지는 것 같았지만 이미 말라버린 눈물자리에서 이상한 후련함이 느껴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까만 구름 사이로 달빛이 새어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이 복수극의 서막처럼 그렇게 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저는 월세 단칸방을 구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 좁은 골목길, 녹슨 철문이 달린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이제 이곳이 제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습니다. 짐이라고는 낡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모은 것이라고는 통장 속 4천만 원이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이제는 복수를 위해 써야 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장판과 먼지 쌓인 벽지와 곰팡이 핀 천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창문으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목만 보였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빗자루를 들고 골목길을 쓸었습니다. 30년 동안 해온 일이라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이웃들은 제가 건물 관리인인 줄 알았나 봅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일한다는 건 아직 제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증거니까요. 황칠성은 매주 한 번씩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빚을 하나둘 사들이는 과정을 보고하러 왔습니다. 처음에는 2억이었던 빚이 어느새 10억으로 불어났다고 했습니다. 노름빚에 클럽 외상값에 며느리의 명품 할부금까지. 제 아들은 온갖 빚을 지고 다녔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회사에서는 여전히 부장 행세를 하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황칠성이 가져온 사진들 속에는 아들 부부의 밝게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클럽에서, 호텔 로비에서 그들은 빚더미 위에서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저는 매일 아침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점심은 건너뛰고 저녁은 반찬 가게에서 2,000원짜리 김치와 계란말이를 사다 먹었습니다. 월세를 아끼려고 전기도 아껴 썼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을 모두 황칠성에게 맡겼습니다. 이걸로 더 많은 빚을 사들여 주게. 제가 가진 돈 4천만 원을 건넸을 때 황칠성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아들이 절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겠지요. 매일 밤 벽에 붙은 달력을 한 장씩 넘기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황칠성이 아들의 빚을 다 사들릴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마치 노름판에서 판돈을 모으듯 저는 복수의 칩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골목길 청소를 하다 보면 간간이 동네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아들이 사는 아파트 단지 경비원의 월급이 밀렸다더군요. 관리비도 몇 달째 체납했다고 합니다. 하나둘 새어나오는 소식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들이 절 모른 척했던 것처럼. 이제는 제 차례였으니까요. 가끔 손주들 생각이 날 때면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치매라는 이유로 대문 앞에서 쫓겨났던 그날의 기억.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매일 밤 천장의 곰팡이를 바라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소식이 들려올까? 그날도 여느 때처럼 좁은 골목길을 쓸고 있었습니다. 황칠성이 검은색 세단을 타고 나타났습니다. 오늘입니다. 단 한마디만 남기고 그는 사라졌습니다. 밤 11시 강남의 한 창고 건물. 그곳에서 저는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흐트러진 채로 사채업자들에게 끌려온 아들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우리 연호 아니냐? 아버지, 여기서 왜? 이제 얘기 좀 해볼까? 앉아라.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회사에서 곧 승진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부장 자리에서 쫓겨나면 저 이제 어떻게 살아요? 너는 내가 그날 어떻게 살아야 했을지 생각해 본 적 있나? 치매라는 이유로 대문 밖에서 쫓겨났을 때 내가 어디로 가야 했을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나? 아버지, 그때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승진 앞두고 있어서 아버지가 치매라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승진, 출세, 그게 그렇게 중요했더냐? 내가 평생 힘들게 번 돈으로 너 대학 보내고 너 취업할 때까지 뒷바라지 했는데 그래, 넌 한 번이라도 아버지한테 효도했나?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 효도하겠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 무릎이라도 꿇을까요? 이러시면 안 돼요. 무릎프, 그래, 꿇어봐라. 내가 그날 얼마나 비참했는지 너가 한번 느껴봐야지. 창고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무릎을 꿇은 아들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살려주세요. 저 이제 어떡해요?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아파트도 경매 넘어가고 집사람도 이혼한다고 하고 그날 내가 너 앞에서 이렇게 빌었던 것 같구나. 기억나나? 방 하나만 달라고 그렇게 빌었는데 아버지, 잘못했어요. 이제 정신 차렸어요. 앞으로는 효도하면서 살게요. 아버지 모시고 잘해드릴게요. 아니, 이제 와서 뭘 어쩌겠나. 이미 다 끝난 일인데. 아버지, 제가 무릎 꿇고 빕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회사에서 공금 횡령한 거 들통나면 감옥에 가야 해요. 그럼 저 인생 끝나요? 너는 내 인생은 끝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냐? 아버지, 그때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돈에 눈이 멀어서 노름을 하다가 정신을 잃었었나 봐요. 이제 제 정신 차렸어요. 제발요. 일어나거라. 네? 이제 그만 일어나. 더는 보기 싫다. 아버지, 이제 내가 너한테 해줄 말은 더 없구나. 이제 네 인생이 어떻게 되든 그건 네 몫이야. 나는 이제 너 같은 아들은 없다. 아버지, 제발 가지 마세요. 제발. 저는 천천히 일어나 걸음을 옮겼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하나하나가 시간을 끌어당기는 듯 했습니다. 아들의 절규가 창고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 제가 흘렸던 눈물처럼 차갑게 벽에 부딪혔습니다. 철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의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그 말은 오랫동안 제 가슴 속에 담아두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너도 알겠지. 내가 니들 집에서 쫓겨났을 때 그 심정이 어땠는지.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한이 묻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찬 공기가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골목길 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마치 제 과거의 한숨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은 이상하게 뜨거웠습니다. 복수의 불씨가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본 아들의 모습 때문이었을까요? 황칠성의 차에 올랐습니다. 그의 검은색 세단은 마치 밤과 동화되어 보였습니다. 차 안은 진한 향기로 가득했고
라디오에서는 작은 소리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황칠성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긴 여정의 첫걸음에 불과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제 앞에 놓인 미래처럼 아른거렸습니다. 저의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들이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보내는 10번째 새벽이었습니다.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새벽빛이 방 안을 어슴풀에 비추고 있었습니다. 벽지는 더욱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천장 구석에는 곰팡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언제나처럼 골목길을 쓸고 있는데 익숙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리듬, 그 무게감은 분명 그였습니다. 빗자루를 쥔 제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연호였습니다. 저를 무참히 내쫓았던 바로 그 아들이었습니다. 초췌한 얼굴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한때는 당당하기만 했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곤과 절망이 뒤섞인 표정이 그의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한때 완벽했던 그의 외모는 이제 한순간의 몰락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양복은 마치 그의 무너진 자존심처럼 보였고 풀어진 넥타이는 그의 흐트러진 삶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회사에서 모든 걸 알아냈어요. 공금 횡령도, 노름빚도. 이제 고소하겠다고 해요. 이러다가 감옥 가게 생겼어요. 내가 널 얼마나 믿었는지 아나? 3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중국집을 했다. 허리가 휘어가도 다리가 퉁퉁 부어가도 너가 잘 되길 바라면서 버텼지. 대학 떨어졌을 때 너 재수하라고 가게 담보 잡혀서 돈 빌렸던 것도, 취직한다고 양복 사달라고 했을 때 한 달 동안 야채만 먹어가며 돈 모았던 것도 전부 너가 잘 되길 바래서였다. 그런데 넌 취직하고 나서 전화 한 통 없더니 결혼하고 나선 아예 얼굴도 비추지 않았지. 명절에 찾아가면 피곤한 듯 짜증내고 생일날 찾아가면 귀찮아하고. 그래도 난 참았다. 내 자식이니까 언젠가는 달라지겠지.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다. 아버지,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이제는 정신 차렸어요. 노름도 끊고 술도 안 마시고 착하게 살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착하게 살겠다고? 너가 그동안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지 다 알고 있다. 회사 공금 5억, 그거 너가 처음 손댄 게 아니지. 2년 전부터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잖아. 매달 꼬박꼬박 노름방 드나들면서 아내는 명품 가방 산다고 백화점 들락거리고 손주들은 굶다시피 하는데 그러고도 착하게 살겠다는 말이 나오나? 내가 길거리에서 쓰러져 갈 때 넌 클럽에서 술 마시고 있었어. 내가 반지하 단칸방에서 라면 끓여 먹을 때 넌 제주도 호텔에서 호화롭게 놀았지. 그게 너가 사는 방식이야. 그런 너가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아버지, 제발요. 이러다 회사 사택에서도 쫓겨나요. 애들은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아이들만이라도 생각해 주세요. 애들, 네가 무슨 면목으로 애들 얘기를 해? 지난달에 그네 생일 놀이공원 가기로 해놓고 골프 치러 간 거 내가 다 봤다. 작은 애가 학교 발표회 때 울면서 기다렸다던데 그때 너희 부부는 강남 클럽에서 술 마시고 있었지. 이제 와서 자식 걱정은 누가 하는 거야? 넌 그동안 자식이고 뭐고 네 맘대로 살았잖아. 짐에 걸린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 대문 앞에서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 와서 구질구질하게 매달리는 게 우리 아들의 모습이냐? 아버지, 제 잘못입니다. 그때 아버지를 내쫓은 건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승진 앞두고 스트레스 받아서 아버지가 치매라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너가 그때 왜 그랬는지
이제야 말하는 거냐? 넌 평생 그래왔어. 무슨 일만 생기면 변명부터 했지. 초등학교 때 돈 훔쳐 과자 사 먹은 것도, 학교 선생님한테 거짓말했다가 들통난 것도 전부 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 말이다. 내가 치매라는 게 그렇게 부끄러웠나? 30년 동안 한자리에서 장사하면서 너 공부시키고, 너 취직시키고, 너 결혼시키느라 허리 휘도록 일한 아버지가 그렇게 부끄러웠어? 네 출세 앞길에 방해될까봐 그렇게 두려웠나? 이제 와서 스트레스 타령은 그만해라. 난 평생 스트레스로 살았다. 장사 안 될까? 스트레스. 월세 못 낼까? 스트레스. 너 등록금 못 줄까? 스트레스. 근데 난 단 한 번도 너를 부끄러워한 적 없다. 죄송해요. 아버지, 저 이제 정말 뉘우치고 있어요. 이혼당하고 애들과도 헤어질 위기에 처했는데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래, 이제 무너지는구나. 네 인생이, 네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그 허황된 명예가 이제야 무너지는 거지. 알고 있었니? 나와 황 사장이 그동안 너의 모든 빚을 사들였다는 걸. 황 사장이랑 한 달 내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너의 흔적을 찾아다녔다. 네가 빌린 돈, 네가 보낸 차용증, 노름장에서 쓴 어음까지 전부 다 내 손에 있다. 네가 날 버렸을 때부터 이미 계획했던 거야. 이렇게 너를 서서히 조여들어서 넌 결국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거라고. 그리고 그때 내가 똑같이 널 버리겠다고. 어떠냐? 내 계획이 마음에 드나? 아버지, 전 이제 어떡하죠? 이러다가 감옥에 가게 생겼어요. 회사도 못 다니고 아이들 얼굴도 못 보고. 아버지, 제발 도와주세요. 이제야 겁이 나는가 보구나. 그래, 무서워해라. 두려워해라. 난 매일 밤 그렇게 살았으니까. 치매 진단받고 네 집 찾아갔을 때 그날 밤 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나? 내가 죽으면 어쩌나, 길에서 쓰러지면 어쩌나, 그렇게 무서워하면서 네 집 초인종을 눌렀어. 근데 넌 그때 뭐라고 했지? 아버지가 치매라니 민망하네요. 그 한마디가 30년 동안 널 키운 내 목숨값이었나? 너가 그렇게 아끼던 체면, 그 체면이 아버지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어. 이제 와서 그 체면이 다 어디 갔나? 공금횡령, 노름, 네 아내가 젊은 남자들이랑 노는 사진까지 내가 다 가지고 있다.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요. 이혼도 안 하고 노름도 끊고 회사 그만두고 장사라도 할게요. 제발. 장사, 웃기지 마라. 너는 평생 한 번도 진심으로 살아본 적 없는 놈이야. 늙은 아버지 등골 빼먹으면서 호의호식하며 살아놓고 이제 와서 장사는 무슨. 네가 내 가게 앞 빗자루질이라도 해본 적 있나? 넌 이제 끝났어. 회사에서도 쫓겨나고 며느리와 이혼하고 사택에서도 나가야 하고 거기다 감옥까지. 그래, 이게 네가 선택한 인생이야. 나가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네가 그날 나한테 그랬듯이 이제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주마.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 아니다. 웃기고 있네. 아버지? 아버지가 뭐가 아버지야? 내가 잘못했다고 빌었더니 이제 와서 날 협박하게? 이게 다 뭐야?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증거 수집하고 빚을 사들이고 아버지가 할 짓이야 이게? 당신이 무슨 조폭 두목이야? 웃기지 말라고. 내가 치매라고 무시했다고? 그래, 인정해. 내가 그랬다. 근데 그게 뭐 어때서? 세상이 그런 거 아니야? 자식이 출세하려면 막 살아야지.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치워야 하는 거라고.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뭐가 중요한 건지 몰랐을 것 같아? 당신도 날 위해서 그렇게 산 거 아니야? 나 공부시키고 나 취직시키고 다 나 잘되라고 한 거잖아? 근데 이제 와서 그걸 내 약점 잡아서 협박하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시겠다고? 이제 와서 그 옛날 얘기는 꺼내지 마. 내가 당신 도움받은 거? 그거 다 갚을 테니까. 이자까지 붙여서 다 갚을 테니까. 그러니까 제발 내 인생에서 좀 꺼져줘. 당신 같은 아버지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말야, 아버지는 나 키우느라 그렇게 고생했다고? 웃기지 말라고. 그게 다 당신 선택이었잖아. 내가 달라고 한 적 있어? 당신이 알아서 한 거지. 그리고 그 고생길도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남들처럼 큰 사업하고 돈 잘 벌었으면 내가 이렇게 험한 꼴 안 보고 자랐겠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그런 희생 얘기는 좀 집어치워. 당신 세대는 그렇게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래야 해? 시대가 어떻게 변했는데 아직도 그런 구시대적인 효도나 바라고.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덜 이기적이야. 자식 키웠다는 명분으로 평생 나 붙잡고 놀아나려고. 이제는 그만하자고. 난 내 앞길 찾아갈 테니까 당신도 당신 인생이나 살아. 늙어서 자식 뒷조사나 하고 다니지 말고. 짜증나니까. 그때 방으로 들어온 황칠성.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이 망할 놈의 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게 할 소리냐? 내가 지금까지 참은 게 진짜 한계다. 네가 사람이야? 걔보다 못한 게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하고도 멀쩡하게 서 있을 수가 있나?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감히 30년 동안 허리 휘도록 일하신 분한테 무능하다고? 구시대적이라고? 야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네 놈이 그렇게 잘났어? 회사 돈 빼돌려서 노름판 쫓아다니고 와이프는 젊은 놈한테 드나들고 그러면서 무슨 낯짝으로 아버지를 무시해? 내가 다 봤어. 네가 얼마나 염치 없이 살았는지. 회사에서는 효자 코스프레 하면서 승진 다 됐다고 자랑질이더니 뒤로는 공금 횡령하고 자체까지 끌어다가 노름판 돌고. 그게 네가 말하는 시대의 변화야? 그게 네가 말하는 출세야? 김송철 회장님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셔서 장사하시는 거 내가 다 봤어. 손이 트고 갈라져도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 내가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근데 그 아버지를 네가 감히, 야 이 삐리리야, 넌 아버지라는 단어를 입에 담을 자격도 없어. 아버지 도움 받은 거 다 갚겠다고? 웃기고 있네. 네가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30년 세월 그 마음고생 그 눈물 돈으로 갚아질 것 같아? 내가 오늘 네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게 뭔지 똑똑히 가르쳐주마. 네 모든 비리 회사에 다 밝힐 거야. 자체업자들 독촉도 시작될 거고. 넌 이제 끝이야. 회사에서 쫓겨나고 아내와 이혼하고 집에서도 쫓겨나 거리에 나앉게 될 거야. 그래도 모자라. 공금 횡령으로 고소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야 할 거야. 그리고 그 후에 넌 김송철 회장님 아들이란 이름조차 가질 자격이 없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게 될 거야. 넌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내가 보장하마. 각오해. 앞으로 네 인생은 지옥이 따로 없을 거니까 그동안 아버지께 했던 모든 짓들 이제 너한테 그대로 돌려줄 차례야. 따라 나와. 이 개만도 못한 자식아. 저는 천천히 방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들리는 아들의 흐느낌. 그날 제가 흘렸던 눈물만큼 이제는 그가 울 차례였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방 안의 달력을 보니 이제 곧 추석이었습니다. 작년 추석에는 아들 집 초인종을 누르고 서성이다 돌아왔었지요. 올해는 그럴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발소리가 골목길 끝에서 희미해져 갔습니다. 저는 다시 빗자루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호의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부터 무너져 갔습니다. 회사 주차장에서 그의 승용차가 사라진 것을 본 동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압류 딱지가 붙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곧 다른 소문들도 따라왔습니다. 매일 아침 회사 정문 앞에는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채권 추심 직원들이었습니다. 연호는 매일 뒷문으로 출근해야 했고 퇴근할 때도 이리저리 숨어 다녀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사람들은 그를 피해 자리를 옮겼습니다. 한때 승진 가도를 달리던 그였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와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간부 회의에서 창피를 당했습니다. 연호 부장님, 이번 달 회계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 그게... 아니, 이게 무슨 거래처 영수증이 이상한데요? 이 내역이 맞습니까? 회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감사팀의 조사는 냉혹했습니다.
5년치 회계 자료를 전수조사하면서 그의 비리는 하나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처음에는 회식비 부풀리기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거래처 리베이트까지. 그의 비리는 예상보다 훨씬 깊었습니다. 횡령액은 5억이 넘었습니다. 회사는 지체 없이 고소장을 제출했고 형사 고발도 이어졌습니다.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쫓겨났습니다. 보안팀의 감시 하에 짐을 싸는 그의 뒷모습이 초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과 찍은 사진 한 장. 그마저도 휴지통에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파트에서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관리비가 2달째 연체되자 주민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무시하듯 고개를 돌렸고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손주들을 피해 다녔습니다. 며느리는 이혼 소송 중에도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밤마다 강남의 고급 클럽을 들락거렸고 백화점에서 명품 쇼핑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방치된 채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워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이들이 울면서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없어요. 어제 밤부터 안 들어왔어요. 서둘러 찾아가 보니 며느리의 방에는 고급 옷장만 텅 비어 있었고 화장대 위에는 이혼 서류와 짧은 메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아이들은 당신이 키우세요. 클럽에서 만난 젊은 사업가와 도망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손주들을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황칠성은 강남역 근처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전세금은 15억. 제가 평생 모을 수 없는 금액이었지만 황칠성이 전액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왔을 때 손주들의 눈빛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에 부모에게 버림받고 할아버지와 살게 된다는 게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큰 손주는 12살, 작은 손주는 9살이었습니다. 첫날 밤, 아이들은 각자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문 밖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저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약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학교에 데려다주고 숙제도 봐주고. 이런 소소한 일상이 쌓이면서 아이들은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연호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회사 사택에서 쫓겨난 후 처음에는 강남역 근처 고시원을 전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곧 감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지하철역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쪽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새벽 인력시장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는 놀랐습니다. 낡은 운동화에 몇 달은 됐을 법한 작업복을 입고 공사장 일거리를 구하려고 서 있는 모습이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명품 시계도 반지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전당포에 맡겼다가 찾지 못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한때 대기업 부장이었던 사람이 이제는 새벽부터 일거리를 구하러 다니는 일용직 노동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그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사장에서 추락해서 다리를 다쳤다는 소식, 월급날 술에 취해 길거리에서 싸움을 했다는 소식,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도망 다닌다는 소식. 전부 좋지 않은 소식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아이들 용돈이라도 주겠다며 1,000원짜리 지폐를 꾸깃꾸깃 구겨 들고 왔습니다. 작업화에 묻은 시멘트 가루도 털지 못한 채 그렇게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문전박대했습니다. 그가 저를 대문 앞으로 쫓아냈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그를 쫓아내는 겁니다.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이 처량했지만 더 이상의 자비는 없었습니다. 그날 제가 느꼈던 그 절망감을 이제는 그도 느껴봐야 했으니까요. 손주들은 점점 아버지의 존재를 잊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아빠가 보고 싶다고 울던 아이들이 이제는 우리 아빠 없다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황칠성은 자주 들렀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챙겨주고 용돈도 넉넉히 주었습니다. 명절이면 선물도 잊지 않았고 아이들 생일에는 비싼 전자제품도 사주었습니다.
큰 손주는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전교 회장이 되었고 작은 손주는 미술 대회에서 상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아이들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잠결에 엄마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면 이 복수가 과연 옳은 것이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느 날은 공사장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연호가 아이들 학교 앞에서 서성이다 경비 아저씨한테 쫓겨났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못 봤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황칠성은 점점 아이들의 아버지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제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해주었습니다. 큰 손주가 야구를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매주 야구장도 데려갔고 작은 손주의 미술 실력을 보더니 바로 미술학원도 등록해 주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 아이들 아버지 노릇하는 게 주제 넘은 걸까요?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아이들에게 진짜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던 것과는 달리 황칠성은 아이들에게 진정한 어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명문 중학교에 입학한 큰 손주의 입학식 날 황칠성은 아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구나. 앞으로도 씩씩하게 자라거라. 그 모습을 학교 담벼락 뒤에서 연호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으로. 하지만 더 이상 아이들에게 다가갈 용기도 없었는지 그렇게 멀리서 바라보다 사라졌습니다. 황칠성은 아이들의 장래까지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들, 제가 대학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명절이면 아이들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도 가고 방학 때는 해외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점점 웃음이 늘어갔고 학교 성적도 날로 향상되었습니다. 삼촌, 우리 이번에 디즈니랜드 가요. 삼촌이 내 야구 방망이도 사주셨어요. 삼촌이랑 있으면 정말 좋아요. 아이들은 이제 황칠성을 삼촌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그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그 호칭을 받아들였습니다.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이면 황칠성이 직접 찾아갔습니다. 늘 바쁜 와중에도 아이들 일이라면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왔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는 그를 아이들의 보호자로 인정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정말 바르게 자라고 있어요. 가정교육이 참 잘 되어 있네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황칠성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주변에서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이런 젊은 사업가가 남의 아이들에게 이토록 정성을 쏟는지.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를 갚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이 아이들이 제 자식 같아요. 매주 토요일이면 아이들과 함께 야구를 보러 가고 일요일이면 미술관도 가고 그렇게 주말이면 온전히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황칠성의 회사에서는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왜 저러시지? 듣자 하니 옛날 은인의 손주들이래. 아니, 그래도 저렇게까지 하시나? 하지만 황칠성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하게 아이들을 대했습니다. 회사 직원들 자녀와 함께하는 캠핑에 손주들을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던 아이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울리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생일이면 회사 전체 임원들을 불러 호텔에서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케이크를 자르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황칠성의 눈시울은 붉어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제 가게 자리를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재개발로 새 건물이 들어섰지만 그곳에서 황칠성은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여기서 너희 할아버지가 날 살려주셨단다. 한 그릇의 짜장면으로. 큰 손주는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었고 작은 손주는 미술 영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호는 가끔 아이들 학교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한 번은 아이들이 황칠성의 벤츠를 타고 하교하는 모습을 보고 한참을 서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그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황칠성은 큰 손주의 고등학교 입학식 날 처음으로 제게 울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제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아서 가슴이 벅차네요. 그날 밤 황칠성은 아이들과 함께 비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큰 손주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수제 가죽 가방이었는데 안쪽에는 아이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삼촌, 이거 진짜 비싼 거잖아요. 너는 이런 가방에 어울려. 이제 고등학생이잖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작은 손주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황칠성은 작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곧 중학생이지? 그때는 더 멋진 걸로 사줄게. 황칠성의 회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이제는 합법적인 대부업을 넘어 금융그룹으로 성장했지만 주말만큼은 언제나 아이들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사 직원들도 이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오히려 사장님의 이런 따뜻한 모습에 더 충성도가 높아졌다고 합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물들어갑니다. 손주들이 황칠성과 함께 야구를 보러 간 날이었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항상 그러듯 삼겹살을 먹으러 갈 테지요. 황칠성은 아이들의 취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요. 집 안에 혼자 남아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봅니다. 마치 오래된 필름을 보는 것처럼 모든 기억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날 비 오는 길거리에서 쫓겨났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차가운 빗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복수는 성공했을까요? 아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이제는 길거리를 전전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대로 그는 완벽하게 무너졌습니다. 한때 넥타이를 매던 그가 이제는 작업복을 입고 인력시장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켠이 허전합니다. 때로는 새벽에 잠이 오지 않을 때면 아들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황칠성이 보여주는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문득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들을 키우면서 저는 과연 저런 모습이었을까? 한 번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밤하늘에 달빛이 흐릅니다. 구름 사이로 비치는 달빛이 마치 제 인생처럼 흐릿하기만 합니다. 어쩌면 저의 복수는 아들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제 자신의 부족함, 제 인생의 실패, 그것을 만회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한 번도 아들에게 진정한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던 제 자신에 대한 분노였을지도 모릅니다. 손주들이 황삼촌을 부르며 환하게 웃을 때면 그것이 또 다른 형태의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처럼 느껴집니다. 제가 하지 못했던 모든 것을 황칠성이 해내는 모습을 볼 때면 그것이 아들에 대한 가장 완벽한 복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자리, 그 자리를 황칠성이 대신하게 된 것, 이것이 가장 완벽한 복수가 아니었을까요? 피부치가 아닌 타인이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는 모습, 그것보다 더 큰 복수는 없을 테니까요. 창가에 기대어 서 있으면 멀리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옵니다. 야구장에서 들려오는 함성 소리에 섞여 손주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움도 증오도 없습니다. 그저 담담한 마음뿐입니다. 다만 남은 것은 제가 지켜내야 할 두 아이와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실패한 아버지였던 제 자신에 대한 작은 연민도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하늘에 떠 있는 달을 바라봅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달빛이 마치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어쩌면 인생이란 서로가 서로에게 빚을 지고 또 갚아나가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그릇의 짜장면으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우리 모두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줄은 그 누구도 몰랐을 테니까요. 때론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고 또 그 인생이 다른 누군가의 구원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이 아닐까요? 이제 저는 제 방식대로의 복수를 마쳤습니다. 아들에 대한,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에 대한 복수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혈연은 아니지만 어쩌면 혈연보다 더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우리만의 특별한 가족을. 밤하늘의 달빛이 더욱 밝아져만 갑니다. 마치 우리의 앞날을 축복해 주는 것처럼.